나이 들면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세 가지 추악함. 요즘 세상 돈만큼 힘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말이 초등학생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가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 유명한 말이 생겨버렸죠. 세태가 이렇다 보니 돈이면 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생기고, 돈이라면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없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차 바꾸고 친구 바꾸고 나중에는 아내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돈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쓸게 빼놓고 오만 더러운 걸 다 참아가면서 모으고 아끼고 잘 굴려서 부자가 된 후에 돈 쓸 때는 훌륭하게 써야 한다는 가르침이겠습니다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평생 노점을 하며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분들이 큰 부자가 되신 건 아닙니다. 정말이지 젊은 시절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해서 그 돈을 끌어모아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된 분들 중 상당수가 없는 사람에게 더 모질게 대하고 베풀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탐욕을 감추지 않고 돈에는 아주 지독한 수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같은 큰 돈 앞에서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돈 앞에서도 본질이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첫 번째는 바로 지출 영수증을 보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인성과 품격을 지녔는지 보여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말이나 어투,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죠. 특히 말은 본심과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든지 듣기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마음이 없는 곳에 허투루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 가지 않는 것에 돈을 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썼더라도 그 상대에게 마음이 갔기 때문에 밥 한 끼라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쓴 지출 영수증을 모아서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제일 먼저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신용카드 지출 내역일 겁니다. 그 지출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지출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억눌렸던 욕망이 드러나고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본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후천적으로 길러진 본성도 있겠죠. 그 속에는 좋은 욕망도 있고 또 나쁜 욕망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씨앗도 여러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야 비로소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본성과 욕망 또한 그렇습니다. 대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돈을 만나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꽁꽁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좀 벌었다는 친척이나 친구가 확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남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없는 사람 없이 여기고 가르치어 들고 바람 피우고 배우자 우습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본성 속의 욕망과 욕구들이 드디어 돈을 만나면서 마구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아무리 겸손했고 상냥했고 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저 돈이 없어서 본성이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돈이 사람을 망쳤다고 하지만 본성이 발현되어 드러났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람기 있고 이런저런 중독에 취약한 사람인데 돈이 없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자가 아니기에 긴장 늦추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그나마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이 낮으면 공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쉽게 얻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공짜라면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반드시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뻔히 나중에 크게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가 결국 감옥에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가방끈이 길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가 더 높으면 인격적으로도 일반인인 우리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과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삼성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인격의 차이가 있겠죠. 더 배운 놈들이 배운 지식을 좋은 데 쓰지 않고 서민 등 처먹는 데 이용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거나 기꺼이 사기꾼들의 뒷배가 되어주다가 평생 쌓은 그 명예조차 한순간에 날려먹는 짓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많든 적든 뒷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를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미심쩍고 꺼림칙한 마음을 누르고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날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의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심정적으로 사기꾼들과 한패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저 밑에 깔린 심리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친구 만나서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눈치 살피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밥 사주면서 친구들 만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또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낯빛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전혀 다른 사람처럼 탐욕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진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말이죠. 돈이 인격이고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 돈을 앞세우게 되니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눈앞에 놓인 돈 몇 푼의 욕망을 드러내지 말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한 가지 후회.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에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갖고 가야 할 3가지.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갖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 모두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머리에 떠오르시겠지만 돈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빼고 생각해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정한 죽는 날까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도 운동이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 들어서는 운동이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바쁜 와중에서도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생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운동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 수면 시간, 취미 생활, 자기 개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합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진 채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안 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만병의 시작을 알리는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심장질환, 암,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면서 결국 병원비를 1.7배나 더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어도 중년에 들어서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운동을 모두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운동이 부족한 성인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은 운동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남성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성인 남성은 29.5%였지만 여성은 무려 41%에 달했습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운동 부족 상태인 겁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이걸 해야 할까, 저걸 먼저 해야 할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하죠.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책 읽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책 많이 읽으라고 귀가 따갑도록 아주 많이 들었지만 나이 들어서도 책 읽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유명 대학 인지신경심리학과 연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등이 가진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연구했는데 그중 독서가 스트레스를 68%나 감소시켜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책 읽기는 가벼운 우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안 읽기로 아주 세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매일 책 읽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경우 영국은 32.6%, 아일랜드는 31%, 독일은 26.9%에 달했지만 한국은 겨우 8.4%로 OECD 국가 평균인 20.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인 48%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48%면 무려 반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만큼이나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지식 체계를 풍성하게 하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상대방의 말귀를 잘 알아듣도록 해줍니다. 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는 것입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하나의 창으로 보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독서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입니다. 내면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가 형성되면 어지간한 어려움에 꺾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책 읽기는 호흡이 깊은 공부라고 하죠. 일도, 사랑도, 꿈도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고 힘들다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호흡이 깊은 공부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험하기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인생을 신명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은 새로운 세계를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 못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재능과 취향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은 사물과 현상을 여러 각도로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일과 인생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줍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길러주죠. 아무쪼록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놓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어린 나이에 똘망똘망하고 빛나는 그 총명한 눈동자를 간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젊은 몸과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고 총명한 눈동자를 지닌 호기심으로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참된 인생을 위해 이 세 가지를 죽는 날까지 반드시 가지고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들어선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신랄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 쉽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하는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게으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거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초졸이던 중졸이던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쉬울 따름이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거나 은퇴 후에도 그 직종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 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말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겁니다.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올리면 특별한 것도 없고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원래 단순하죠.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미 다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직 젊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직접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이, 성격, 적성, 재능, 환경 등의 탓을 하며 안 될 이유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대역전을 노리는 성공을 바라는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저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기에 아는 것을 행동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어서면 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유는 있고 후회는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항상 스스로를 탐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당장 끊어버려야 하는 5가지 인간 유형. 피를 나눈 가족이든 어렸을 적부터 알아온 사이이든 더 나아가 몸을 섞고 사는 부부 사이라도 이제는 끊고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느끼는 반가움도 잠시 함께 있다 보면 반드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거나 큰 소리 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이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항상 분란을 일으키니 말입니다만 재주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도 고약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럼 사람을 대놓고 외면하고 멀리한다고 야박하다는 소리 들을 게 겁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기도 하지만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피고 옷을 고치듯 우리 자신부터 이런 유형의 인간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빨리 끊어내야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뒤끝 없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거는 유형입니다. 조금만 불쾌해도 앞뒤 안 가리고 성을 크게 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도 결국 큰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혈질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이 그냥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누가 성격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성격을 먼저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묻지도 않은 성격을 미리미리 말해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수틀리면 내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신해라. 이런 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혈질 인간, 뒤끝 없는 인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위해 하루 빨리 끊어내야 하죠.
두 번째는 배려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지 일말의 고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우리 보고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라고 좋게 생각하라며 위로를 해주지만 참 쉽지가 않죠. 사실 배려심 없는 이런 인간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일수록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기 자랑은 끝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치밀할 정도로 집요하게 달려들기도 하죠. 세 번째는 논리력 하나 없으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논리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똑똑한 척은 하고 싶어 남을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더구나 비판할 때의 그 어투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본인은 아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멋있게 비판을 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성격 자체가 꼬여있고 부정적이라 한마디 한마디 쓰는 단어가 냉소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냉소적인 어투로 비판을 했으니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반박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력은 떨어지고, 그러니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재반박하기가 아주 궁색해집니다. 하지만 지기는 너무도 싫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하죠. 토론이고 뭐고 이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논리의 궁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인신공격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비열하고 치졸한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자신은 모릅니다. 인신공격을 받은 상대방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속으로 무시하고 대꾸를 하지 않아 버리는데, 그럼 또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우쭐댑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그 짓을 하죠. 논리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참 어렵게 사는 유형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털어놓고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될 일인데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가여운 인간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그런 경험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한 번 했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계속 말을 만들어야 하는 그 힘겨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한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라 그것을 감내해냅니다.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을 용서해줄 수는 있더라도 다시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라 언제고 다시 거짓말을 해서 더 세게 뒤통수를 후려맞은 적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자존심이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이자 상대를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존심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감정의 기복도 심해서 작은 일에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완전히 뒤집어져 한바탕 큰 소동을 벌이기도 하며 별말도 아닌 것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집어삼키기라도 하는 듯이 덤벼들기도 하는 사람. 괜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도맡아 하고 싶지 않다면 자존심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사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자존심만은 지켜야 하는 사람과는 이제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성격도 저절로 좋아지고 인품도 훌륭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점점 괴팍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 탓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점점 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끝은 어떨지 뻔히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빠르게 연을 끊어야 하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혼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세 가지 행복. 사람들에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이로든 타이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박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법칙. 인생 후반전에는 4개의 받침대가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떡하니 받치고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 4개 받침대란 바로 원만한 인간관계, 꿈과 비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 4개의 받침대 중 어느 것 하나가 삐그덕거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단하고 힘든 나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60대가 되기 전에 본격적인 은퇴 생활에 돌입하기 이전에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야 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행복을 다지는 금전 관리 절대 법칙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노후를 떠받치는 4개 받침대 중 많은 분들이 제일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노후 생활자금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야 노후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은퇴 전문가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금전관리 법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이상하게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이 쌓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별의별 물건들이 많이 있었듯이 나이 들어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조금만 놔두면 그 중에 누구라도 그 한 명이 꼭 쓸 것 같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합니다. 내 아들, 딸이 아니라면 손자, 손녀라도 쓸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50대부터는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정리해서 우리 인생을 다운사이징 해야 합니다. 즉, 군더더기 없애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하죠. 간촐하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들은 아주 굳게 마음 먹고 처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지난 5년간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생각해보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충동적으로 새 물건을 사서 들여놓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생활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50대는 가정경제 수입의 최고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50대 직장인이 은퇴 전까지 그 회사에서 보내는 기간이 아마도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로운 시기죠. 또 바로 이 기간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그 기간과 맞물립니다. 외식도 잦아지고 모임도 많아지고 레저 생활에 적잖이 돈이 들어가죠. 품위 유지비가 참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골프 한번 치러 나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칩니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이 다시 내려가기란 좀 채 쉽지 않습니다. 올라간 생활 수준을 내리려면 일단 몸이 불편해지고 또 왠지 심리적으로 옹색해진다는 기분이 들죠. 지금 내 나이에 그것까지 아끼고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몸에 배어버린 습성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50대의 생활 수준을 높여놓으면 은퇴 후 생활이 아주 고달퍼진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세 번째, 취미를 위한 소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매월 꼬박꼬박 나오고 목돈으로 받아놓은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전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좀 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자금을 갖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과감하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허투루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는 식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취미 생활 하다 보면 꽂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브랜드처럼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물건 갖고 싶다는 강렬한 로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른 것에는 성직자처럼 검소하게 사셔야 합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죠. 또 마음 또 바뀌어서 지르고 또 지르고 그러면 안 되니 말입니다.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것에 사치를 부려볼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보험, 의료보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을 2, 3년 만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보험을 깨고 새로운 보험 영업사원을 만나게 될 때 보험을 갈아탑니다. 지인의 소개로 보험 영업사원이 찾아오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뜻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보험사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가입된 보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힘주면서 얘기해 직접 살펴봐 주겠다고 얘기하죠. 이러면서 발목을 잡히게 된 경우 결국엔 들게 됩니다. 50대에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험 영업사원 말만 믿고 원금 손해보면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2, 3년마다 새로 나온 보험 상품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50세부터는 똑똑하게 보험을 갈아타는 것도 은퇴 생활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섯 번째, 높은 가격의 물건일수록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외상을 부추기는 게 바로 신용카드겠습니다. 돈으로 사람 차별 많이 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사람 가리지 않고 제일 인심후한 게 신용카드죠. 신용카드에 VIP라고 딱 찍혀 나오면 내가 금융권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신용한도 늘려준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다 우리 돈 빼먹겠다는 속셈이죠.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많이 쓰진 않았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우리의 충동 구매도 많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사고 보기 때문이죠. 계획적인 구매가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가의 물건은 현금으로 주고 산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면 좋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값 나가는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한두 번이라도 더 깊게 고민하게 되고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허투루 돈을 쓰는 그런 충동 구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50대가 넘어서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 속도는 10대에는 시속 10km, 20대에는 시속 20km, 30대에는 시속 3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젊었을 적에 느꼈던 시간의 속도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느끼는 인생의 속도가 다르듯이 우리들의 빠른 인생 속도에서도 분명히 제2의 전성기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 후반전은 모두 인생의 전성기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못된 인간에게는 이렇게 해보세요. 세상이 많이 험해졌다 해도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일이고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고 훈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이 꼭 한둘은 섞여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기운과 언행이 다수가 갖고 있는 그 선한 기운을 압도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심리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100마디 칭찬을 듣고도 한마디 질책을 들었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한마디 질책이 남아 계속 괴롭히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주 타고나길 냉소적이고 배배에 꼬인 사람, 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끊임없이 상처 주는 사람, 강요하는 사람,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 오지랖이 넓어 제 마음대로 선을 넘나드는 사람, 마음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드는 사람, 자랑질하는 사람,
피해의식에 쩔어 몸의 가시를 바짝 세우고 사는 사람 등 부정적인 인간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나쁜 사람이라는 게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또는 시댁 식구이거나 처가 식구여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인간들이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안타깝지만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고상하게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약한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속 장부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돈 거래에서만 장부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장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었는지, 누가 배려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지 차곡차곡 장부에 기록해 두죠.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언제든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상대에게 이자라도 쳐서 갚아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갚아줘야 하는 고마움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죠. 하지만 문제는 되돌려 받을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겁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 두면 반드시 언제라도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거나 되레 무례한 언행을 겪게 된다면 생색을 내게 되고 배은망덕한 상대가 밉다 못해 증오스러워집니다. 받은 것을 차곡차곡 기록해서 나중에 되갚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냐며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받은 도움을 싹 잊고 사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도움을 줄 때는 그냥 애시당초 마음의 장부에서 기록하지 않고 주는 게 상책입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되갚아주고 베푼 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남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몹시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그 이유가 혹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담아둬서 그것들이 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후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어낸 말로 사람 마음을 후벼 파니까 그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 보잘것없는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내 소가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휘젓고 있는 담아둔 말이 있다면 한번 찬찬히 그 얘기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더구나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부정적인 말만 가득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쓰레기를 부여안고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옳고 그름은 다 시간이 알아서 증명해주고 뱉어놓은 말은 배설한 사람에게 나중에 다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누군가 되지도 않는 말을 할 때는 귀 기울이지도 말고 대꾸도 할 필요도 없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딴청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이 마음을 딴 데로 돌려놓으면 귀도 함께 다칩니다. 들리지가 않죠. 세 번째는 가여운 인생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자랑질하고 으스대고 지적질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다고 위축될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이에나같이 야비한 사람들은 우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더 달려들어서 물어뜯죠. 사이코패스들은 폭력을 휘두를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약한 모습 보이면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성이 고약한 인간들도 사이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질고 착한 모습 보이고 좋게 얘기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그러면 남 이용하기 좋아하는 놈들, 사기꾼 같은 놈들이 그냥 우리가 딱해 보여서 잘 대해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에 사람이 바뀔 거라면 그런 짓도 애시당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해 보이면 바보로 생각하고 더 모질게, 더 잘근잘근, 잔인하게 행동하죠. 이런 인간들을 마주 대할 때는 심리적으로 거인이 되어서 저 위에서 이들을 내려봐야 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지는 것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서 이 가여운 인생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딱하고 가엽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대할 수 있어야 하죠. 네 번째, 억측과 추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굳이 전후 사정을 알고 싶다면 혼자 추측하고 억측하지 말고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에서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기보다는 돌아서서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며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벌어지죠. 무슨 말을 듣게 되면 그 몇 마디 갖고 추측하고, 말이 없으면 또 왜 말이 없는지 그걸 갖고 또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끝날 일을, 궁금한데 물어볼 용기는 안 나고 돌아서서 온갖 추측을 하며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가 꺼림칙하고 알쏭달쏭하다면 그냥 추측하지 말고 담담하게 물어보라고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덤덤한 질문에 흠짓 놀라 당황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실직고할 수도 있죠. 하여간 혼자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낳고 그렇지 않아도 원만하지 못한 둘 사이를 더 수렁으로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물어보면 생각과는 달리 별일도 아닌 일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추측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감정 상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세상의 상처를 받아가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못되먹은 인간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남에게는 잘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인정 없이 매몰차고 야박하며 너그럽지 못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우리 스스로와의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추해지는 4가지 행동. 세상엔 참으로 많은 종류의 사람이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품격이 우러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고상한 기쁨과 웬만하면 평상심을 잃지 않는 안정된 심성을 갖춘 사람에게서는 남과 다른 아우라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온화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품격 있게 살고 싶은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중장년들의 모습은 품격은커녕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할 때면 저 나이 먹도록 왜 저런 행동을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하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민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남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 전에 우리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도 추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챙겨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값 못하는 추한 사람 되는 4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을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 허풍치는 사람의 특징은 말 그대로 뭐든지 대단하고 훌륭하고 거창하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맛깔나게 하는 것과 허풍치고 거짓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남을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은 일단 그 황당함과 허무맹랑함에 들어줄 수조차 없습니다. 그걸 듣고 있느라면 같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죠. 자기가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오고 가는 돈 액수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정도라며 휘황찬란한 과거와 인맥을 자랑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하라며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듣고 있을수록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불가능이 없었을 정도로 그 멋진 경력과 능력, 자금력과 인맥, 그리고 풍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있었으면서 왜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이 그 꼴로 사는지 말입니다. 한두 번 속아주는 셈치고 재미삼아 이야기를 들어줬던 사람들도 이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허풍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자기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남의 얘기와 주위 사람을 팔아서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속셈인 겁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나가는지도 의문스럽지만 또 잘 나간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할 것도 없으면서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등에 엎여서 함께 높여 보이려는 얕은 심사가 너무도 뻔해 보이고 가엾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 선입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제 겪어보지도 않고 갖게 되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라 합니다. 즉,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알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되면 편견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편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진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의 대부분은 객관적 근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며 부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다양한 현상들, 사회적 이슈들, 개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인과관계나 전후 사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니까 자기 성에 차는 게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마땅치 않고 몹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죠.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경험을 쭉 해봤으니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역으로 나이 들수록 자신의 세계에 갇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세상사를 정치적인 좌우를 가리는 하나의 창문으로 바라보고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편을 가르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치적인 견해에 따른 좌우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인격과 사람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서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견을 갖고 세상을 하나의 창문으로만 내다보면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또 주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할 사람이죠.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역설적이게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몰기 위해서 아주 모진 짓을 합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해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위로받으려는 자기 기만술이다라고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속일지언정 남들까지는 속일 수 없죠. 남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지위가 높고 낮음이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가방 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남을 높여주면 자기 자신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그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늘 좋은 점, 장점만 보려고 하죠. 가끔 친구들과 재미나게 얘기하다가도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면 입 밖으로 그 험담을 내놓지 말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진 않았나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난 척하고 오만한 사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 욕구를 잘 통제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지냅니다. 반드시 기회는 언젠가 온다는 확신과 자신을 믿고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눈꼴 사납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받아줬더니 점점 더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아나무인의 태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공감 능력 제로를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멈추지 못하죠. 이렇게 자기 자랑이 지나친 사람은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정신의학 치료를 받아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바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하기도 피곤하니 사람들이 멀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은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잘났다고 떠들고 다녀봐야 못난 놈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본인이 행동하는 것을 본인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걸 다 겉으로 드러내선 안 될 일이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이 품격 있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글픈 노후를 보내지 않는 3가지 방법.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더 늙은 후에, 더 나이 든 후에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기운 빠져서 앉아 있으시는 것보다는 서럽게 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인생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인 노후에 서글프게 살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은둔형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며칠째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패한 시신의 추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느 날 그는 집 밖을 나서 대형 냉장고와 함께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크고 든든한 비닐봉투를 샀죠. 노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마지막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닐봉투 속으로 몸을 넣고 대형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이지만 고독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지 않는 한 둘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혼자 살게 됩니다. 자식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힘겹고 본인은 서럽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묻는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되니 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독사에 대한 괜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 서러울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노인의 상당수는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기려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보험을 들어 수령인을 자식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돈은 잘 모았을지 몰라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면서 계속 모으고 불려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겨줬다가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서글프지 않으려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고 불린 재산으로 좀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절대로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입에 물고 살고 술도 엄청 마시면서 짧고 굵게 산다며 남자다운 척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는 말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본인은 짧고 굵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가족들을 생고생시키면서 아픈 몸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기 하나 걸려서 눕게 되면 건강했던 평소가 그리워지고 현실이 서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무슨 깊은 인생 철학이라도 있는 것 마냥 굵고 짧게 산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서러운 노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 뜯어고치고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듯이 인생 또한 결말이 좋아야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이 탄탄대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먹어보니 이제야 후회되는 5가지
인생의 반환점을 찍고 나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짓, 헛짓들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참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돈도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좀 더 건설적인 것에 내 자신에게 그 에너지와 시간, 또 피 같은 돈을 쏟아부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지금도 마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고 깨달은 부질없는 행동 첫 번째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 이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어딜 간다고 하면 덜컥 차 사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일만 떠올려 걱정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릴까봐 또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꼭 안 돼서 망신당하고 또 쫄딱 망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앞서니 추진력이 떨어지죠. 밑도 끝도 없는 이 불안증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 큰 자식들 독립시키지 못하고 데리고 사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저것들이 나가서 밥이나 챙겨 먹을까? 굶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옷이라도 제때 빨아 입을까?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할까? 혼자 살다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별의 별 걱정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눈앞에 두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데리고 사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이러면 자식 결혼해도 그 병이 절대 낫지를 않습니다. 늘 노심초사하며 살 게 분명하죠. 두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온 것. 뭘 하나를 해도 뭘 하나를 입어도 이걸 남들이 알면 어떡할까, 남들이 보면 어떡할까,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뒷담화가 부담스러우니 그냥 무난하게 유행하는 옷 사서 매번 입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만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남들이 흠잡을 것 없이 좋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죠.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남의 인생이나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낼 만큼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관심의 중심이 될 만큼 그리 중요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뒷담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담화를 해도 그때뿐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면 그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반대로 남의 인생이 궁금하고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참견하는 인생도 헛되고 부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 근황이 왜 그렇게 궁금해서 하루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세 번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만 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등학교 때쯤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부모님이 공부하라 얘기할 때 좀 말 좀 들을 걸,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친구가 동업하자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지난 과거만 생각하면 온통 후회할 일들 뿐이죠.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고 자책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 못해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이 하루가 지나면 후회할 일들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 일에 발목 잡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신다면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봤자 우울증 걸리는 것 외에는 남는 거 하나 없고 변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네 번째,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사는 것. 엄마들이, 아내들이 무조건 참아내고 희생하며 살았던 것의 부질없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편들도 은퇴할 시점에 들어서면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족을 위해 일만 하고 산 것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희생하고 살면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다 나같지 않아서 알아주기는커녕 원래 저렇게 희생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싫은 건 싫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슬프면 슬프다,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여유가 없으면 없다는 것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들어주고 말지. 나 하나 참고 희생하면 되지. 이러고 살면 그냥 호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착하게 대해주면 바보가 돼버리죠. 마지막 5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자존심 세웠던 것.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을 상대가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그 서운함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이면서 문제의 원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과할 타이밍도 놓쳤고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려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는 심사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닥치고 공격 모드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우습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보겠다. 자신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사도 깔려 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잘한다고 했으면 끝날 일을 그 놈의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사태를 키우고 밑도 끝도 없는 대치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귀가를 일부러 늦게 하고 안 마셔도 될 술을 마시고 밥을 일부러 차려주지 않고 또 차려준 밥을 먹지도 않고 일부러 외박까지도 하죠. 모두 자존심 때문이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하는 애처로움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태가 하염없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각방을 쓰게 되고 끝내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이젠 서로에게 관심도 기대도 애정도 없는 그런 메마른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가엾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눈 녹듯이 사그라들 텐데 말입니다. 사실 그거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옛날부터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이끌며 끝내는 아예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집스럽고 편협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매달려 남은 인생 후반전마저 낭비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인생에서 부질없는 것들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정말 중요한 것에만 매진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